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군은 최근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대형 복합시설과 카지노 단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이곳을 국제범죄 조직의 거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민간 시설과 카지노가 공격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공습 이후에도 전면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폭격은 없었고 전면적인 공습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공습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고 중국은 범죄 단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이 영상은 왜 범죄 단지와 카지노가 전쟁의 표적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 왜 모두가 동시에 침묵하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누군가는 실행했고, 누군가는 확인했고, 누군가는 끝내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산하 국가안보실 소속으로 정보 분석 및 대외 안보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었죠. 저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로 정리해서 상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캄보디아에서 들려온 한 통의 긴급 보고 때문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 지역에 위치한 대형 카지노, 복합단지에서 한국인 다수가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요. 취업 사기로 유인된 사람들이었죠. 당시 자료상으로는 수십 명이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조직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심한 폭행을 당했고 일부는 중상을 입었다고 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해외 범죄 사건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치안 문제처럼 보였거든요. 한국 외교부는 즉각 캄보디아 측에 항의했어요. 자국민 보호를 요청했고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하겠다고 답했죠.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하겠다고 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범죄 단지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갇힌 사람들은 구출되지 못했죠.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감금되어 있던 한국인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정황은 달랐어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심한 폭행 흔적이 있었고 탈출 시도 중 제압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언론이 연일 보도했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SNS에는 분노가 쏟아졌고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죠. 정부에는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매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현황, 캄보디아 측 반응, 국제사회 동향 등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숫자는 계속 늘어났고 사건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2명이었습니다. 같은 복합단지에서 같은 방식으로요.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캄보디아 측은 유감을 표명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 단속도 피해자 구출도 이뤄지지 않았죠.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우려였지만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죠. 저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명백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고 범죄 조직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을 구출할 수 있을까? 외교적 수단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 단지의 규모도 점차 드러났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명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갇혀 있었죠. 더 주목할 점은 위치였어요. 그 시설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대 인근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관할도 애매한 그런 곳이었죠.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하필 그런 곳에 범죄 단지가 있을까? 왜 캄보디아 정부는 전혀 단속하지 않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강화했어요.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 경보를 상향했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갇혀 있는 사람들은 구할 방법이 없었죠. 우리는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인가? 국제기구를 통한 개입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단이 있을까?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양측 군 병력 간 총격전이 벌어졌고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했죠. 태국 측은 캄보디아군이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고 캄보디아 측은 정반대로 말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국경지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범죄 단지가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별개의 사건이라고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오래전부터 국경 분쟁을 겪어왔어요. 영토 문제, 역사적 갈등 때문에 종종 충돌이 있었죠. 동남아시아에서 반복되어 온 국경 분쟁 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양국 간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범죄 단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유엔은 즉각 확전 자제를 촉구했고 주변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걸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문제로만 봤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 피해 문제는 외교 치안 영역의 사안이고 국경 전쟁은 동남아의 지역 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국경에서의 충돌은 더 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교전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었어요. 양측 모두 병력을 증강했고 중화기도 배치되기 시작했죠. 국제 언론은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본격적인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저는 두 개의 보고서를 동시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한국인 피해 현황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전쟁 동향이었어요. 두 파일은 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분리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각의 자료를 정리하고 각각의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국경 전쟁이 일어난 지역과 범죄 단지가 있는 곳이 너무 가까웠거든요. 시기도 겹쳤고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범죄 단지는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교전이 벌어지는 지역과 아주 가까웠죠. 우연일까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밤이 깊어갔고 저는 여전히 두 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해, 범죄 단지, 국경 전쟁,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 대응, 그리고 태국의 갑작스러운 군사행동. 모든 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에서는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명확한 연결고리도 없었죠. 저는 그저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두 사건을 따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피해 사건이 계속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캄보디아 국경 인근 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달랐죠.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사건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취업 사기, 같은 유형의 감금, 같은 패턴의 강제 노역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국경 인근 복합 단지와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사건 발생 지점을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점들이 국경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죠. 며칠 뒤 외교부에서 새로운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 피해 사례였어요.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말레이시아인 등 여러 국가 국민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되었고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복합 단지로 이동했다가 감금되었다고요. 탈출을 시도하면 폭행당했고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저는 각국의 피해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그곳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피해 규모가 이 정도인데도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어요. 회의 기록상으로는 이랬습니다. 몇몇 국가는 이를 현지 범죄 문제로 분류했고 캄보디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내부 사안이라고 봤어요. 강한 규탄이나 실질적 개입은 없었죠.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뭔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즈음 범죄 단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첩보였어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 복합 단지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암호화폐 거래, 보이스피싱, 각종 사기 범죄의 중앙 허브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자금은 여러 나라를 거쳐 세탁되었고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력 이동 패턴도 드러났어요. 피해자들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여러 경로로 유입되었고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관할로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저는 이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뭔가 체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조직력도, 국경을 넘나드는 연결망도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자료를 정리할 뿐이었어요. 해석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보고했죠. 그 사이 태국 측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공식 발언의 톤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태국 정부는 국경 분쟁을 치안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서에서는 안보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용어가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범죄 단지라는 단어가 태국 외교 문서와 언론 보도에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던 주제였는데 갑자기 전면에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용어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기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죠.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달랐습니다. 정보 요청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의 동향까지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제 공조 채널도 활발해졌어요. 정기회의 빈도가 늘어났고 공유되는 정보의 양도 증가했죠. 회의 기록에는 대비 차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비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더 많은 자료를 받았어요. 범죄 단지 내부 구조, 조직원 신상 정보, 자금 세탁 경로, 인력 유입 패턴 등이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정보도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 복합 단지 안에는 수천 명이 갇혀 있었고 시설 내부는 사실상 독립적인 구역처럼 운영되고 있었다고요.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내부 규율은 폭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지 당국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정황이었어요.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신고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억눌린, 말하지 못하는 분노였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한국인 사망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요. 한국 사회는 다시 들끓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압박도 거셌어요. 더 이상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인 피해 현황, 범죄 단지 구조, 국경 전쟁 동향, 국제 반응 등을 비교하며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의 사건이었지만 함께 놓고 보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국경 전쟁이 격화되는 시기와 범죄 단지에서의 피해가 증가하는 시기가 겹쳤어요. 태국이 안보 위협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과 국제사회가 침묵을 유지하는 시점도 일치했죠. 그리고 범죄 단지의 위치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하필 국경 지대에 있을까? 왜 여러 나라의 피해자가 그곳으로 모이는 걸까? 왜 당국은 단속하지 않는 걸까? 저는 이 의문들을 보고서에 정리했어요.
하지만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단을 내리는 위치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와 국경 전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두 사건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범죄 단지 문제는 외교 치안 영역이고 국경 전쟁은 지역 분쟁이라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실무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요. 다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자료가 쌓였고 의문도 함께 늘어났죠. 답은 없었지만 질문은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왜 국제사회는 침묵하는가? 왜 캄보디아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가? 왜 태국은 갑자기 용어를 바꿨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인가? 어느 날 저녁, 저는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명단, 범죄 단지 구조도, 자금 흐름 분석, 국경 전쟁 일지, 각국 반응 기록 등이 책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규모도, 조직력도, 국제적 연결망도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부족했고 제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심할 뿐이었죠. 밤은 깊어갔고 저는 여전히 자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시점까지는 그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습 소식이 전해진 건 새벽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먼저였어요.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 시설을 타격했다는 내용이었죠. 발표에 따르면 태국군은 국경 지대에 위치한 특정 복합 단지를 공습했습니다. 다수의 전투기가 투입되었고 시설은 기능을 상실했다고 했어요. 태국 측 설명은 간결했습니다. 범죄 거점 제거 작전이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사무실에서 접했습니다. 놀라움은 있었지만 전혀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국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즉시 보관 중이던 자료를 꺼냈습니다. 바 뒤까지 정리해둔 범죄 단지 관련 정보였어요. 위치, 시설명, 내부 구조, 자금 흐름 등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뉴스에 나온 공습 대상 정보와 비교해봤습니다. 좌표, 시설 이름, 규모가 겹쳤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정리해온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 그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반발했습니다. 주권 침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타격당한 시설은 합법적인 민간 시설이며 태국의 공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죠. 캄보디아는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했고 태국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유엔은 확전 자제를 촉구했고 중재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죠. 보도에서는 이랬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지만 공습이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를 공습했는데 국제사회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강한 비난이나 제재 논의가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각국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어요. 대부분의 국가가 상황주시라는 표현만 되풀이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피했죠. 한국 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자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공습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정보 제공이나 작전 지원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죠. 끝까지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어요. 저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실무진끼리 모인 자리였어요. 공습 이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죠.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태국의 작전으로 인해 범죄 단지 일부가 타격받음. 한국인 피해자 구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 그게 전부였어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대답은 없었어요. 회의는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미국의 태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은 매우 짧았어요. 태국 캄보디아 간 긴장 완화를 희망한다는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지지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어요. 보도자료는 중립적이었고 추가 설명은 거부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더 이상 언급할 사항 없음이라고만 답했죠. 중국은 더 간결했습니다.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되풀이했어요. 범죄 단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부인했고 추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각국 반응을 표로 정리했어요. 모든 칸이 비슷했습니다. 상황 주시, 자제 촉구, 노코멘트. 말이 줄어들고 있었죠. 며칠 뒤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습당한 시설 내부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구출되었다는 보도였어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출된 사람들은 모두 강제로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죄 조직에 의해 노역을 강요당했고 탈출이 불가능했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는 즉시 영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구출된 국민들의 귀국을 돕고 피해 상황을 파악했죠. 하지만 공습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론 보도도 신중했습니다. 태국 공습으로 인해 한국인 구출이라는 제목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해석은 없었어요. 정보 제공 여부, 작전 협력 여부에 대한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출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했어요. 파트 1과 파트 2에서 정리했던 피해자 목록과 대조해봤습니다. 이름이 겹쳤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추적해온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 사실도 기록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우연의 일치로 보임이라고 적었어요. 다른 표현을 쓸 수 없었습니다. 국경에서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습 이후에도 교전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여전히 대치 중이었고 언제 다시 충돌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범죄 단지에 대한 보도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국제사회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자료를 정리했어요. 공습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고 각국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어요. 정보는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죄 단지, 한국인 피해, 태국의 공습, 국제사회의 침묵, 그리고 구출된 사람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공식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보고서에는 각각의 사건만 나열되어 있었고 관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 직전까지 갔지만 그 선을 넘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보고서 잘 정리했네. 그런데 해석 부분은 빼도록 하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을 거라는 걸요. 공식 기록에는 태국의 공습과 범죄 단지 타격만 기록될 뿐, 그 이면의 정보 흐름이나 국제협력은 드러나지 않을 거였어요. 며칠 뒤 태국 정부가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범죄 소탕 작전 성공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죠. 캄보디아는 여전히 반발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실질적인 대응 수단도 없었어요. 전쟁은 서서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교전 빈도가 줄어들었고 중재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종전 선언은 없었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공습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명확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왜 공습이 일어났는지,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어요.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국의 군사 작전으로 인해 범죄 단지가 타격받았으며 다수의 외국인이 구출되었음.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 추가 분석은 보류. 그게 공식 기록의 전부였어요. 밤이 깊어졌고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적었어요. 연결고리는 보였지만 설명할 수 없었죠. 보고서는 완성되었지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록자였을 뿐입니다.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위치가 아니었죠. 그날 이후 질문은 늘었지만 답은 줄어들었습니다.
공습 이후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어요. 사건을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만 남기는 작업이었죠. 태국군의 작전 결과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경 인근 복합단지 여러 곳이 집중 타격을 받았어요. 카지노로 위장한 범죄 거점들이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국경 지역 내 다수의 범죄 시설을 타격, 주요 건물 기능 상실 확인됨. 첫 번째 타격 대상은 제가 파얼딜에서 처음 기록했던 바로 그 복합단지였어요.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카지노 시설이었죠. 저는 그 좌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상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제가 정리했던 범죄 단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타격 지점을 표시해봤어요. 모든 점이 제가 몇 주 동안 추적했던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시설 내부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구출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어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출된 사람들은 모두 강제로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죄 조직에 의해 노역을 강요당했고 탈출이 불가능했다고 했어요. 폭행 흔적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에 있던 사람도 있었죠. 한국 정부는 즉시 영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구출된 국민들의 안전 귀국을 돕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제공했어요. 현지의 영사관 직원을 급파했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은 간결했어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 중입니다. 구출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습에 대한 평가는 없었어요. 정보 제공 여부도 작전 협력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나왔지만 답변은 거부되었죠. 저는 구출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에서 정리했던 피해자 목록과 대조해봤어요. 이름이 겹쳤죠. 제가 몇 주 동안 추적해온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감금 기간도 일치했어요. 사망했다고 보고되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확인되었고 실종 상태였던 사람들도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공습 작전 중 우연히 구출됨이라고 적었어요. 태국 측 추가 보고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타격받은 시설의 규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었어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단일 건물이 아니라 복합단지 전체가 대상이었습니다. 한 곳은 10여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수천 명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대부분은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대규모 서버실이 발견되었어요. 수백 대의 컴퓨터가 가동 중이었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도 있었고 암호화폐 거래 흔적도 발견되었죠. 별도 건물에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어요. 수십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사기 수법이 적힌 매뉴얼도 압수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읽으면서 제가 파트 2에서 정리했던 첩보 내용이 정확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설 구조, 범죄 유형, 인력 규모 모두 일치했죠. 당시 자료에 기록했던 대규모 서버실 존재 추정, 통신 장비 집중 배치 가능성, 닫힌 건물 구조 같은 표현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보고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정리했어요. 유엔은 확전 자제를 촉구했지만 공습 자체에 대한 강한 비난은 없었습니다.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성명은 형식적이었어요. 양측의 자제를 요구하며 평화적 해결을 희망함. 그게 전부였죠. 회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제기한 주권 침해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도 반대도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은 더 짧았습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을 희망한다. 단 두 문장이었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범죄 단지 문제와 공습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는가? 대변인은 답했어요. 더 이상 언급할 사항 없음. 한국인 피해자 구출과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노코멘트.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되풀이했죠. 중국인 피해자도 상당수 구출되었지만 공식 입장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어요. 저는 각국 반응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국가별로 분류했어요. 모든 칸이 비슷했습니다. 상황 주시, 평화 희망, 노코멘트. 침묵이 기준이었죠.
캄보디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주권 침해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성명을 발표했지만 점차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국은 범죄 소탕 작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경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고 추가 작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죠. 저는 양측의 공식 발표를 시간순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범죄 단지의 실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캄보디아도 합법적인 카지노라는 주장을 철회했어요. 대신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죠. 범죄 단지에 대한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주요 시설이 파괴되었고 조직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보고였어요.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타격받은 시설에서 범죄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조직원 상당수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됨. 주요 서버 장비 파괴 확인.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약화되었어요. 기능이 상실되었고 네트워크가 끊겼습니다. 저는 공습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자료를 보니 이전에 감지되던 거래 패턴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특정 경로를 통한 송금이 끊겼고 암호화폐 거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인력 이동 패턴도 변했어요. 국경을 넘나들던 움직임이 거의 사라졌고 새로운 피해자 유입도 중단되었죠. 통신 패턴 분석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신되던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이 급감했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도 끊겼고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범죄 단지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죠. 한국인 피해자들과의 면담 자료도 전달되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고 건물이 흔들렸어요. 경비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문이 열렸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출하러 온 건지는 몰랐지만 살아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감금된 지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고 시설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그때 처음으로 탈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었어요. 우리가 있던 건물은 직접 타격받지 않았지만 옆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조직원들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우리도 그 틈을 타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이 증언들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겼어요. 해석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습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자력 탈출이라고만 기록했죠.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피해자들도 구출되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각국 정부가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 300여 명 구출 확인이라고 발표했어요. 베트남은 150여 명, 필리핀은 100여 명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국적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나라도 공습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범죄 조직에서 구출된 자국민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어요. 저는 각국의 보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피해 사실 확인, 구출 과정 간략 설명, 정부 지원 내용 나열, 그리고 끝. 배경 설명은 없었고 공습에 대한 평가도 없었으며 정보 협력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선에서 멈춰 있었죠. 국경 상황에 대한 보고도 정리했습니다. 공습 이후에도 교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양상이 달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충돌은 없었고 소규모 접촉만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병력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확전 조짐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격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멈춰 있었죠.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서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거의 끝났습니다. 좋아. 사실만 기록하게.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임. 네, 잘했네. 정보를 잘 정리해줘서 고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어요. 결론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태국군의 작전으로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범죄 단지 다수가 타격받음. 주요 시설 기능 상실 확인.
시설 내부에서 한국인 포함 다수의 외국인이 구출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조치를 시행함. 범죄 조직의 활동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자금 흐름, 인력 이동, 통신 패턴 모두 급격한 변화 확인.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환된 정보의 출처와 경로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음.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보고서는 완성되었지만 설명은 끝내 붙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제공했는지,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왜 공습이 그 시점에 그 장소를 타격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범죄 단지는 타격받았고 한국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피해자가 구출되었으며 조직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평가도, 해석도, 공로 배분도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 방식이었죠. 저는 파일을 닫고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몇 주 동안 쌓였던 자료들을 보관함에 넣었어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모든 기록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국경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인 교전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범죄 단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언제나 이름 없이 작동했습니다.